제목은 보시다시피 빈곤 밀집 지역의 도시 커먼즈 형성에 관한 연구고요. 부제는 공유인 관점으로 바라본 돈이동 쪽방촌 마을식당 현장을 중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보면 어, 논문의 순서랑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쪽방촌이나 커먼즈에 관한 어, 정보가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넣긴 했는데 좀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예,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그 커먼즈나 쪽방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쪽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것 같고 커먼즈는 이제 공유지, 공유자원, 공유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쉽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커먼즈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요 이제 대상지 소개와 초록 중심으로 설명하고요. 연구 배경에서 용어들 정의하는 것, 그리고 쪽방촌 배경이나 연구 문제 어떻게 삼았는지 설명하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구성 요소와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요인들 도출하는 작업들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이제 논의 및 결론 네, 네 그렇게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제가 이제 서울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집이 있는데 왜 이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뭐 그런 문제의식이 항상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왜 도시계획가나 도시공학자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왜 그 주거 문제에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그 비주거 시설, 뭐 쪽방이나 고시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뭔가 좀 써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예, 갈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쪽방촌이나 쪽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요에 보면 쪽방촌이 오른쪽 사진처럼 예, 이렇게 좀 여기는 정갈한 편이거든요. 평지에 이렇게 뭐 깔끔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난잡하게 되어 있진 않은 그런 동이동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옅은 주황색으로 된 게 행정구역상 종로구 동이동이고 안에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쪽방촌이에요. 그래서 이제 쪽방촌을 다른 그 필지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게 쪼개어져 있거든요. 예, 건물 필지 자체가 되게 잘게 쪼개어져 있고, 심지어 이 안에 있는 그 쪽방이죠. 건물 내에 있는 쪽방이 뭐, 많은 데는 한 10개 정도 있기도 하고, 뭐, 6개 있는 데도 있고,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고요. 예, 화장실이 뭐 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치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나들면서 남의 주거 시설을 이렇게 찍는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쪽방의 그 내부 사진은 찍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안에 상담소도 있고 그리고 슈퍼가 있긴 한데 이제 슈퍼랑 약국이 있어요. 돈이동에는. 그래서 안에는 상업시설이 없다 보니까 돈이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 전혀 이제 알기가 어려운 그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형적으로는 좀 배타성을 띠면서 그 안에서는 이제 주민들끼리는 굉장히 얼굴이 익숙하고 보던 사람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요소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탑골공원도 있고
동이동 쪽방촌도 있다 보니까 무료급식소가 3개 정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문은 이 두 가지거든요. 네, 뒤에 보면 다시 연구의 질문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사 현장이 동이동 쪽방촌이고 그 쪽방촌에 있는 주민협동의 마을식당을 주로 인터뷰를 하고 만나서 그 참여관찰 일지를 쓰고 인터뷰 내용들을 따서 인터뷰를 녹취한 것들을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사례 연구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통 인류학에서는 문화기술지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연구의 가장 초기 방법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빅데이터를 쓴다든지 뭐 통계 분석을 하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많이 썼고요. 쪽방촌이 저는 그런 방법에 많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쪽방촌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카드를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좀 되게 얕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면 인류학적인 방법을 좀 써야겠다 해서 그런 방법들을 썼고요. 한 1년 5개월 정도 이렇게 교류하면서 썼습니다. 여기서는 주민협동회가 주요 중심이 돼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처음 초기 단계 때는 마을 식당을 가기 전에 쪽방 상담소에 가장 먼저 갔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접하기 쉬웠고 행정적으로 뭔가 쪽방촌을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거기 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뭐 주민분들 만나서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를 그 게이트키퍼라고 하더라고요. 그 게이트키퍼로부터 자료를 얻는 과정,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다음 장에서 이게 겹쳤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연구 절차는 지금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연구 절차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딥 쿠르마라는 그 기존의 연구자가 에스노그래피 리서치라는 이런 어떤 연구 절차를 표로 나타냈는데 이 과정들을 거의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면 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나 뭐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어, 이제 참여관찰 보시면 1년 5개월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방문을 하지는 못했어요. 한 20회 정도 방문을 했고 10월 이후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도 사람들 계속 만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이 방문을 조금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띄엄띄엄 해서 하는 게 뭔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 라포를 형성하는 데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제 연구 목적이 아니라 뭐 가끔 뭐 고구마 같은 거 삶아가지고 어디 갈 길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라포 형성하는 거에 좀 그 중간중간 힘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인터뷰 대상을 보시면 어 이제 주민협동의 분이랑 무료급식소도 한번 찾아가서 봉사하면서 인터뷰 진행을 했었고 현장 참여 관찰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소 인터뷰하고 쪽방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요양보호사 분들 인터뷰도 하고 이제 쪽방 주인분들, 네, 얼굴 자주 마주하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 인터뷰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은 이제 먼저 용어 정의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논문을 쓸 때 다 용어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무래도 용어가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이게 보면은 익숙하지만 이게 정의를 다 내려놓고 논문을 써야 돼서 이런 작업들을 거쳤고 이 중에 커먼즈라는 거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많이 잘 정리가 됐고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도시 커먼즈라는 거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고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제 관점으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실천 도구이자 과정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커먼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설명했다시피 공유제, 공유지, 뭐 공유 자원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뒤에 붙는 단어들이 재라는 거는 그 재화잖아요. 그리고 자원도 마찬가지고 자원이고 그 자원이나 재화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자원이 가지는 포션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연구자들도 그거를 커먼즈를 그대로 이제 번역하기보다는 공유제나 뭐 이런 공유지, 공통제 이런 걸로 번역하기보다는 커먼즈 번역어 그 자체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 자체로 쓰는 이유가 이제 커먼즈의 정의가 보시면 자원, 공동체, 규약이 결합되어 있고 그게 이제 상호 관계성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커먼즈라고 하는데 만약에 공유체 혹은 공통제, 공유지라고 했을 때는 자원이 가지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커먼즈라는 용어를 써서 연구를 정의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쪽방촌의 현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쪽방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누우면은 이제 발에 뻗기가 힘든 데도 있고요. 발에 뻗으면 딱 다 차는 그런 데가 있고 방별로 방과 방 사이가 옆에 붙어 있어서 뭐 방음이나 뭐 환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 서울에는 쪽방촌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동대문구 청량리에도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사라졌고 쪽방 사진들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보면 이런 방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원룸 같은 쪽방도 있어요. 간혹 넓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더 줘야 살 수 있는 좀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 데 좀 거주를 하시고요. 아까 뭐 이제 실태조사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그 실태조사가 문제가 있는 게 뭐 이제 여기서는 총 전국에 10개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0개 정도가. 근데 사실 알아보면, 어, 그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 청량리나 용두동, 전릉동에 이제 국소적으로 있는 쪽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차원에 있다라는 것들을 인권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서울시에서 쪽방촌 실태조사를 해요. 매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식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뭐 취사장 주택수 비율을 보면 이제 30%가 안 돼요. 전체 쪽방에. 그러니까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보통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레토르트 식품, 뭐 이제 가스레인지를 활용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먹거나 외식을 하는데 이제 식생활이 문제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좀 거기에 파악을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쪽방촌은 주거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주거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했는데 뭔가 이게 답을 내리기가 연구자로서 되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반 뭐 주택처럼 그 뭔가 일반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그리고 정책적인 게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복잡해서 주거로 쓰는 건 좀 힘들어서 그걸 조금 더 좁혀가지고 마을식당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뭐 쪽방촌 생태계를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소를 통해서 이제 기부단체들이 기부를 하면 쪽방 주민들에게 뭐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제
쪽방 주민들이 관리인들에게 돈을 주면 뭐 쪽방 주인에게 가고 이런 것들이 뭐 또 개발 이슈와 안에서 갈등이 일으키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아까 말했듯이 식생활에 주목을 했고 이제 그것들을 쪽방 상담소에서는 쪽방 주민에게 그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쪽방 주민을 일방적으로 받거든요. 그게 이제 어 마을식당에서는 그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결국에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할 때 세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공유 가치 창출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원의 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고 왜냐하면 자원이 있어야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쪽방촌에서는 그런 공유 가치가 창출될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먼즈가 발견되는 이제 존재 유무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그 커먼즈가 기존의 커먼즈, 그러니까 빈곤 밀집 지역의 커먼즈가 아닌 다른 커먼즈와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고요. 이제 발견해낸 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냥 그 마을식당이 커먼즈라는 거를 입증을 했어요. 학술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커먼즈 정의를 구성 요소로서 정의를 했거든요.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할 때 되게 단순한 거를 원하는데 이게 논문이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커먼즈가 뭐야 하면 뭐 공유 자원 이러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자원, 규약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상호관계성을 띠는 거, 그걸 커먼즈라고 정의를 했어요. 구성 요소로서. 그래서 네, 정의를 해서 어 이제 그 정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도시 커먼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리된 논문이 없어가지고 직접 논문 KCI에 등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연구들을 다 뽑았고요. 다 뽑아서 그 사례 연구들을 다 읽어보면서 이 사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커먼즈가 형성되었는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정도를 검토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커먼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뽑아냈고, 결국에는 이제, 인터뷰는 아니고, 현장 일지랑 그 뭐 회의록이나, 그리고 그 쪽방촌의 마을 식당에서 하는 행위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총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커먼즈다. 마을 식당의 커먼즈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 공동체 규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재정과 공간으로 나뉘고요. 공동체는 이제 주민 주민협동회 주민협동회고 규약 같은 경우에는 총회, 주민회의, 정관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규약으로 봐서 이 세 가지가 상호 관계성을 띠는지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진은 무료급식소고 두 번째 사진은 지자체 모습이거든요. 이게 흥미로웠던 게 이런 데서 하는 활동들은 다 줄을 서야 돼요. 네, 줄을 서서 뭔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질서가 있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두 개 다 그런데 마을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주는 사람이 동시에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동시에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다르니까 다르기에 이제 마을식당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뭐 이제 학자 중에 네글이라는 학자는 뭐 이제 상품 생산이 뭐 주체를 위한 대상 대상의 생산으로 이해를 보통 한대요. 이게 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주체 주체성 자체를 생산하는 거. 그게 이제 그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주체성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비교했던 무료급식소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주체를 위한, 이 빈민들을 위한 생산, 그러니까 배급하는 거죠. 그걸로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네, 있다는 것을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공동체로서 커먼즈라는 것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들을 이론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이론을 조금 분석을 해서 이론에 검토를 해서 뭐 공동체 이론이라고 하면 힐러리나 뭐 페퍼나 이제 주요 공동체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동체 요인들을 좀 뽑아내 가지고 돈이동이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발생하는 일정한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처음에 공동체라는 것을 보였고, 그리고 자원에서는 이제 아까 그 주민협동의 자원이 무엇이 있냐 살펴봤을 때 재정이랑 공간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제 재정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이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후원금이나 운영비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재정들이 이제 커먼즈의 자원으로서 이거는 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라서 이 그 자원이 재정이 있는 것들을 좀 기술을 하고 이제 출자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였고요. 공간은 두 가지 공간인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원래 돈이동 사랑방이 마을식당을 하면서 뭔가 회의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여기가 짐이 빠지고 이 협동의 집 공사하면서 이 1층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1층에 옮겼고 그 사진은 이제 뒤편에 나오긴 하는데, 이 공간에 대한 설명들 좀 기술을 했었고, 세 번째로 이제 규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회와 주민회의 정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커먼즈의 규약들이 만들어가는지를 서술을 했는데요. 뭐 그 서술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발견해낸 두 가지 그 주요 사건들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겼을 때 마을 식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000원이라는 걸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1,000원이 반드시 이제 어, 이게 동자동이랑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동자동은 1,000원을 반드시 거의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돈을 반드시 내는 건 아니고 약간 후원하는 마음으로 내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밥을 주지 않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커먼즈인 것을 세 개의 관계성을 또 보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커먼즈 형성 과정들을 보면서 형성 요인을 두 가지를 도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역 공동 문제이고 두 번째가 중추 공유인이라는 개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지역 공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도시 커먼즈 아까 13개를 분석을 해봤을 때 지역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먼즈가 형성이 된 것들을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 김자경 논문이나 이런 다 이해 논문들이 뭐 놀이터가 철거되거나 아니면 주거 공동체 그 사회주택을 가지고 쓴 커먼즈 내용들이 있고, 류석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호텔을 기반으로 한 커먼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의 공동 문제거든요. 뭐 주거 문제면 주거 문제가 생겨서 주거 커먼즈를 만들어내고, 놀이터가 철거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 아동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모여서 뭔가 그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뭔가 의식이 공유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의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먼즈 자원을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데, 특히 뭐 이제 간사 인터뷰에서 보면 이거를 흔히 마을식당을 사람들이 복지로 보는데 본인들은 복지가 아니고 주민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돕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식생활 뭐 생존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 식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도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또 했었고, 반면에 이제 음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판적인 의견이 주민들한테는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연구자의 감이긴 한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불만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불만이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판가름이 돼요.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한, 뭐 음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뭐 조용한 부분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양 보호사는 제3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되게 엄청나게 지적을 하는 그런 것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그 도시 커먼즈와는 유사한데 기존에 이제 농사노촌 소재지 배경으로 주로 커먼즈가 나와요. 이게 논의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공유제나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해보면 오래전부터 공유 자원에 대한 논문들이 있었거든요. 뭐 수자원, 어자원, 삼림자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통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커먼즈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그 천연 자원이 단순히 그냥 커먼즈로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연 자원이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가장 오래된 이론인데 공유지의 비극에 보면 그 목초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자기의 뭐 소나 아니면은 그 가축들을 계속 목초지에 와서 먹이게 되면 목초지가 황폐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뭐 공유지의 비극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지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논의가 시작되거든요. 그게 한참 된 논의이긴 한데, 현대에 들어서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도 보면 천연자원의 논의에 좀 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원이 없이는 커먼즈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문들만 나와서 그 천연자원을 둘러싼 뭔가 갈등과 이해관계가 결국에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너는 내일 사용하고 나는 오늘 사용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고 이런 규약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제 보통 논문들이 진행이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 커먼즈는 이렇게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하는 거죠.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 자원이 생겨나는 거죠. 뭐 주택 커먼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식당 커먼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인을 도출해낸 게 중추공유인이고요. 중추공유인은 사실 제가 2021년부터 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총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고, 이제 간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간에 흘러왔던 과정들을 좀 접해서 그런 것들을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좀 뭐 회장이나 활동가들은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직책이 계속 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 마을 식당도 그렇고 반찬 나눔 사업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18년, 예, 2018년,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네. 2018년인지 19년인지 그때 이제 그 간사님이 거기에 PM으로, 그러니까 셋들마을에서 PM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본인이 생각한 사업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이분 원래 사회복지사인데 어, 들어가서 보니까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가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물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 그래서 뭔가 건축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축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한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잘 수용이 되지 않아서 결국엔 그러면은 이걸 나오자. 그래서 PM을 나오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주체성 뭐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는 조직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코넷이나 이런 데 통해서 어, 교육을 받고, 예, 교육을 받고 이제 이곳에서 활동가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 어떤 물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혹은 뭐 어떤 자원이 있어서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를 내 가지고 거기까지 타고 들어온 거예요. 쪽방촌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조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 앞에 보면 대표와 간사를 많이 꼽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음식을 만들고 뭐 이제 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표님이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뒤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 이런 거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들은 간사님이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개인이 어떻게 대표님과 간사님이 어떻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인터뷰를 좀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자세히 한 거 전문을 실진 않았고 그 중에 일부 사건들이나 아니면 계기가 되었던 것들을 좀 넣어서 이 두 분이 중추 공효인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을식당에서 이분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꼽았다. 이것들을 논문에 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추 공효인은 촉진자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간사님은 이제 사람들 관계나 이런 조직하는 거에 촉진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이전에 2017년 이건 보고서인데 하춘이라는 그 서울연구원 작은 연구일 거예요. 아마 그게 동자동에 관련된 논문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공용 공간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만들려면 그 거주민 사이에 있는 관계 촉진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관계 촉진자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동에는 그 관계 촉진자가 있다고 저는 발견을 하고 그렇게 기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명의 중추 공유인이 이제 참여하는 과정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쭉 연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이 사실 끝나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하면 이 표로 요약이 되거든요. 이제 빈곤 밀집 지역에서 도시 커먼즈가 어떻게 형성되냐. 공동체와 자원, 규약 세 가지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 요소가 그냥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 공동 문제라는 게 있고 그것을 어, 공유하고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든다.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중추 공유인이 있다. 네, 그래서 그 중추 공유인이 이 공동체가 무언가를 공유화할 수 있도록 논문에서는 이제 커머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유화하는 커머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원과 규약을 어떻게 커머닝하냐, 네, 그렇 그 어떻게 하는 그 과정에 저는 중추공인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이 세 개의 요소가 상호 관계성을 보이는 것도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논의 및 결론인데요. 논의에서는 이제 네 가지 정도 크게 기술을 했어요. 논의 지점이
도시화율이 거의 81%에, 그러니까 국내는 81%에 이르렀는데, 왜 아직도 커먼즈의 논문들은 농사노총, 그러니까 천연자원에 기반한 커먼즈만 나올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전히 이제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커먼즈라는 게. 공유해서 뭐 이런 과정들이 여전히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 그 도시에서는 이제 모든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자원들이 다 사유화되어 있거든요. 촘촘하게 엄청 사유화되어 있어서 뭔가 이것들을 공유하거나 이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어, 뭐 연구자 볼리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공유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맞는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어쨌든 빈곤 밀집 지역에서는 저는 커먼즈가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하는 이유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정말 커먼즈를 발생시키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도시에는 정말 공유 가치를 상실했는가? 근데 이제 동해동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기도 없고 빈민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공유 가치를 발견했다. 예, 그래서 그 발견하는 과정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거를 논의 지점에 좀 적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쪽방촌의 현장에서 이제 식생활 문제는 사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의식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자원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유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자원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 임대 하나를 임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어, 이 식생활 문제로 커먼즈가 생겨난 거는 그 자원이 되게 주거에 비해서 음, 적기 때문에 투입되는 그 자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논의 지점에 저는 적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 뭐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따로따로 살면 좀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식생활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접촉을 자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커먼즈가 생겨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쉽게 주거보다. 그렇게 제가 좀 논의 지점에는 썼고, 마지막으로 공유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실 논문으로 쓰지 않아도 분명하거든요. 근데 커먼즈 대부분의 논문들을 보면 이제 커먼즈를 구성한 어떤 협의체나 아니면 그 규약에 되게 중심을 많이 둬요. 그래서 논문에 썼을 때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그 개별 공유인이 아니라 그 체로서 너무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초반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이동 현장을 선택했던 이유도 동자동이 아니라 돈이동을 선택했던 이유가 동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식당이 굉장히 정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보게 되면 규약이 어떻게 되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동자동에 대한 논문들은 뭐 책으로도 나오고 논문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리고 그 커먼즈가 형성되는 초기 시점이랑 그게 이제 정착되는 시기랑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시기에 형성되는 과정을 보려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기운이 도는 곳을 선정을 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 돈이동을 선택을 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 규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그리고 매일 마을 식당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상호작용들을
집중하는 게 오히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적합했을 것 같은데, 돈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와 가정에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을 했으면 저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보이고자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커먼즈 사례 연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커먼즈 사례 연구가 많이 나오려면 그 요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좀 새로운 도시 커먼즈 현장을 발견해낼 수 있는 뭐 이게 누군가에게는 아이디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학술적인 의의를 좀 달아봤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도시 연구자의 관점이 이제 빈민들을 단순히 뭐 이제 결핍이나 뭔가 채워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빈민들이 가진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똑같거든요.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이제 언론이나 그런 이제 정책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나 설 명절이나 이럴 때 가가지고 되게 그 시해의 대상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그런 쪽으로만 항상 비춰질까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형태들, 특이한 삶의 형태들, 그리고 뭐 언어들, 그리고 운동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했던 시도로서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의의를 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한계가 있는데요. 연구 한계는 뭐 당연히 이제 사례 연구를 하나를 했다 보니까 도시 커먼즈의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요. 이게 같은 쪽방촌이라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지역 공동의 문제가 있냐 없냐. 예. 그래서 뭐 식생활이 충분한 데는 사실 마을 식당이 생겨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냐. 사실 다른 지역 뭐 영등포나 창신동 이런 데는 커뮤니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 협동회나 그런 마을 식당 이런 것들이 없고 종교단체에서 하거나 무료급식소에서 식생활을 좀 해결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도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추 공유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장 이 커먼즈가 발생할 수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도 참여 강도가 또 다르면은 그게 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식생활 같은 경우에 매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참여 강도를 가져요. 이제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은 뭐 사실 크게 분석하지 못했지만 그런 환경의 차이는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간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건데요. 2019년에서 2021년에 중점적으로 담았고, 2021년부터 2022년도 제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담았지만 그 이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점. 그래서 그 이전에도 분명히 중추 공유인이라는 개념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건 한계를 지니고요. 이게 또 이제 미래와 연결이 되는데요. 밑에 보면 이제 식당이 이동을 했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새롭게 좀 집기도 구입을 하고 그 가구 배치도 좀 새로 했는데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한 12월, 1월에 대표님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대표님이 새롭게 또 다른 대표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초기 과정만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함의하기도 하고요. 그 방법론 자체에 또 한계가 있는데, 방법론은 이제 양적 방법론 같은 경우에 양적 방법에서는 연구 방법에서는 보통 연구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에스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자료 수집부터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또 수집하느냐, 그 어디에서 수집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매번 연구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연구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긴 한데, 사실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질적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들은 것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생각해 보면 양적 연구도 비슷하거든요. 연구자들이 그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분석하는 걸 그 챗 GPT처럼 밋밋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한계일 수도 있고 다른 연구 방법론에서도 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해석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스그노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석 역량이 중요해서 이게 연구자의 뭐 마지막 그 결론부에도 쓰긴 했지만 이제 저의 부족한 그런 해석 역량이 어떻게 보면 이 방법론 자체의 가장 큰 한계, 가장 크면서도 한계이고 메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